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5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좀 쌀쌀한 날씨입니다. 쌀쌀한 날씨. 뭐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벌써 왔다고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아침 방송 마치고 충남 당진으로 갔다 왔습니다. 상길포항에서 정말 반가운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 흰다리 새우 먹방 번개를 하고 왔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어제 당진 번개에서 두 가지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벤트라기보다 당진에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고 우리 아미고 회원 중에 박서영 님이 현장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현장 인터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 영상 아마 다음 주에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광명의 김순주 본부장이 있죠. 만나 양념젓갈 판매하시는 김순주 본부장님이 감사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뭐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뭘 갖고 그렇게 놀랐는지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기분 좋게 당진 번개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는 길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면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방송 끝나고 저는 이제 부산으로 오늘은 갑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이영풍 기자하고 북콘서트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랜만에 경상남도 창원 그리고 진주 아미고 회원들을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 정론일침 9곡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고성국의 고성국의 판은 국정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정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착각하지 마라. 네, 그리고 오늘 서정욱 변호사의 법보다 주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사1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4박 6일 양국 모두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국빈 방문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30명의 경제사절단, 카타르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 너무 잦아서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순방이라면 뭐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혹시 이거 대통령을 자꾸 해외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무슨 불순한 움직임과 의도는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불쑥 나왔습니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좀 있었거든요. IMF를 맞아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대통령도 국내 정치, 국내 상황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근데 외국에만 나가면 굉장히 대접받으니까. 그래서 비서들이 억지로 해외 일정을 짰다는 이야기가 그때 잠깐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더욱이나 제가 오늘 고성국의 판에서 국정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중심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그 경우에 가장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전 비서관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 순방, 특히 국빈 방문이면은 의전이 한 90%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 의전을 직접 챙기는 사람이 의전 비서관인데, 이번 순방길에는 그동안 의전 비서관 역할을 해왔던 의전 비서관이 없습니다. 외교부의 의전장이 아마 그 역할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의전 비서관을 맡았던 김승희 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도 안 돼서 이걸 수리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학폭 논란에 휩싸인 비서관과 함께 비서관을 데리고 해외 순방을 갈 수는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김승희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 3학년 딸이면 10살도 안 됐는데, 이 3학년 딸이 같은 층에 있는 2학년 후배, 여학생이겠죠? 2학년 후배를 때려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때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치구주의 상해를 입혔다는데, 전치구주면 좀 굉장히 상처가 큰 거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전치구주의 상해를 입힐 정도의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다. 이 도대체 어떤 정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바로 사표를 낸 걸로 봐서는 팩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해임되는 걸로 끝나려는 것이 아니고, 전치구주의 상해를 입혔으니까 뭔가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가 이미 돼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학폭 이슈가 터졌다. 그런 상태에서 김 비서관이 대통령 순방단에 참여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의혹과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감안해서 즉각 순방단에서 배제했다. 네, 이스라엘에서 일본의 군 수송기가 자위대 수송기죠. 일본 국민들을 태우고 이제 철수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도 19명이 같이 탑승을 해서 도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64명, 한국인이 19명, 모두 83명인데 전부 무료 이송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인당 무슨 3만 엔인가 요금 책정했다가 아주 혼이 났죠, 일본 정부가요. 이 일본 자위대 수송기 편으로 도쿄에 도착한 우리 한국인 전주영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국 가까이 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스라엘을 떠나왔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교민들은 다 다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자위대 대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배려해줘서 고맙다. 자위대 대원들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왔다. 철수 잘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이재명 특보 출신의 무슨 공기업 감사가 쫓겨났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의 질문에 자꾸 질문 중간에 자르고 끼어들고 오만 불선아이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같은 야당도 이런 건 안 된다 싶었는지 여야가 합의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공영 홈쇼핑, 이게 문제가 자꾸 터지고 있죠. 공영 홈쇼핑. 이게 유창호라는 자가 감사로 있는 모양인데, 이 자가 이재명 똘마니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이니까 이재명 똘마니 맞죠. 근데 이재명 백을 믿고 그러는지
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 자꾸 중간에 말 끊고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쌌던 모양입니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네, 답변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에 바로 퇴장시킨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자가 그 법인카드를 공용 홈쇼핑의 대표보다 4배나 많이 썼어요. 그리고는 뭐 주절주절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 질의를 중간에 자르고 끼어들고 까불다가 쫓겨났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요청 대상은 문재인 청와대의 4명의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그 다음에 홍장표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김학규 한국부동산 원장, 손태락 한국부동산 원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들의 수계였음이 분명한 문재인이는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한 분 지낸 거 가지고 언제까지 저렇게 뻗대고 도망다닐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공기업의 갑질에 대한 사례를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 내내 척결해야 될 구태 적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갑질은 농협조합장의 갑질인데요. 농협조합장, 경기도 김포의 한 농협조합장과 그 조합장 밑에 있는 직원 간의 대화인데 무려 7년 동안이나 갑질을 당하다가 참다 못해서 이 직원이 신고를 했어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어요. 조합장이 무슨 집 사진을 하나 보내면서 풀이 많더라 이렇게 써 보내면 직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사진에 있는 그 집은 조합장의 개인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직원이 이제 풀이 많더라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으니까 가서 아마 풀을 좀 정리한 것 같아요. 예초 작업한 것 같아요. 직원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초 작업 마무리 이렇게 답변을 보내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조합장이 다시 글을 또 보냅니다. 계단 자풀. 계단 자풀은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원 할 수 없이 가서 계단 자풀 청소했겠죠. 이런 식의 대화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조합장의 이게 이제 무슨 문자 SNS 대화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조합장의 이런 황당한 갑질은 퇴근 후에도 휴일도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손볼 곳이 많을 때는 이 직원이 할 수 없이 연차를 내고 별장 손을 봤다 그래요. 그냥 별장지기를 그냥 고용을 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서 하기 힘들 때는 가족들 데리고 가서 했답니다. 또 이 조합장 이 사람이 장인상을 당했을 때는 빈소를 지키는 근무조를 직원들이 짜서 근무표까지 짜서 그렇게 해서 빈소를 지켰다 그래요. 이 갑질을 당한 직원이 이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조사가 나가자 이 조합장은 그 친구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도와주겠다고 해서 도와줘 놓고서 나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거를 신고를 했다 이러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데 참 저런 갑질은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 직원처럼 신고를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수많은 갑질들이 지금도 은폐되어 있을 겁니다. 14일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론일침 9곡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정론일침, 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나? 이게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그 뭐 태권도를 뭐 이상하게 배웠는지 하여튼 돌려차기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그 피해자가 그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국감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국감이죠. 여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에 나와서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사건과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후에 1심이 어떻게 났냐면 살인 미수죄가 인정이 됐는데 징역 12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2심에서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1심에는 강간이 없었는데 2심에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이 돼서 징역 8년이 더 떠서 20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형은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1심에서 12년 났고 2심에서 20년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심 재판 직후에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심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피해자는 1심 판결 후에 억울한 건 난데 그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대놓고. 이번에 죽을 뻔했는데 정말 간신히 살아났는데 12년형 마치고 나와서는 다음에는 꼭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이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 등등을 해서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을 했는데 이것도 피해자인 내가 보기에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1심 공판 내내 그 가해자가 살인 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 정말 나는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었다.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뭐 반성문이라고 하는 게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해야지 반성문인데 범죄와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살인 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무 관련 없는 반성, 불우한 환경 이런 게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피해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내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데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그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할 수 있냐. 무슨 권한으로 판사가 용서를 하고 형량을 깎아주냐. 이거야말로 국가가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했어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제 국감장을 떠나면서 좋다. 저 가해자가 1심 12년 받았을 때 다음에는 날 죽이겠다 그랬다. 2심에서 20년 살았으니까 나왔으니까 20년 후에는 날 죽이겠다고 할 거다 지금. 그래서 나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피해자들을 열심히 대변하고 있다. 제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 하려고 내가 여기 참고인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거의 절규했어요.
이 가혹범죄, 흉포한 범죄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이 문제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시급히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연금개혁 물 건너가나.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그리고 이 연금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보다도 먼저 국회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구조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지부진, 어제 보건복지 국감에서는 바로 이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된 강력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 심각한 연금개혁을 알고도 방치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한 비판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별로 진전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영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비록 미흡하나마 공무원 연금이라도 개혁을 했다. 근데 문재인이는 연금 개혁을 완전히 방치했다. 개혁을 적시하지 않는 바람에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낸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이게 계산서가 제출이 된 건데, 최영희 의원은 아무리 봐도 구체적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 그래놓고 결정은 국회가 하라, 결정은 정부가 하라는 식인데, 전문가와 정부가 또 국회가 지금 폭탄 돌리기 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토했어요. 김미애 의원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결정되면 결국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청년 세대가 이 연금개혁 논의의 주체 중에 하나로 참여해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청년층이 이 연금개혁 논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연금개혁 논의와는 별도로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마치 공룡과 같아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5년간 국민연금이 5년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연금을 잘못 거뒀어요. 그것도 무려 1조 2천억이나 잘못 거뒀어요. 잘못 거두면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반환도 하지 않고 잘못 거둬놓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것만 해도 700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이종성 의원이 밝혀낸 것인데요. 이 당사자에게 국민연금을 이제 과오납, 그러니까 잘못 계산을 해서 더 많이 거둔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걸 통보해야 되거든요. 통보하는 행정 처리 비용만 5억이 든답니다. 국민연금이 진짜 공룡과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연기금 중에 덩치가 세 번째로 크니까, 몇백조를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5억 10억은 눈에 차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또 국민연금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 잘못 계산해서 돈을 더 많이 걷어버리면 그러면 그냥 돌려주면 되는데 현행 규정상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돌려줄 수 있대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완전히 호구인 거죠. 국민연금이 얼마를 그냥 계산 잘못해갖고 더 가져갔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우리가 잘못해서 얼마 더 갖고 왔다.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신청해라 이거 아닙니까? 신청 안 하면 떼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걷었는데 잘못해서 더 걷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게 700억이랍니다. 특히 그중에 6억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려서 이제 뒤늦게 알고 신청해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예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이 거둔 건수가 모두 188만 건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88만 건. 액수로 1조 2천억을 더 걷었어요. 이렇게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이 걷고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오납 발생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뒤늦게나마 국민연금 그래도 믿을 만하네.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알려는 주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려고 하네. 이런 작은 행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안 하면 안 될 판에 국민연금의 이런 행정 편의주의 이것까지 덧붙여져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점점 불신이 쌓이고 있는 이 상황을 좀 근원적으로 개혁하자. 이 문제 제기를 이정선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재명이가요, 어제 재판 대장동 세 번째 공판인데, 그래서 30분 넘게 수첩까지 꺼내가지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발언 중에 정진상이가 한 일을 왜 내가 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연좌제다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이재명이가 지 입으로 정진상이나 김영쯤 돼야 측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진상이나 김영희가 이재명의 측근으로 온통 이재명 이름 팔아서 여기저기 이권에 개입하고 뭐 대장동, 백현동, 인허가에 개입하고 했던 것들은 다 세상에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진상이가, 김영희가 이재명이한테 사전사후에 보고를 안 하고 지것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도장 찍는 거는 이재명인데. 그런데 이자가 그 정진상이가 한 일을 왜 내가 한 걸로 엮냐? 그건 무슨 뭐 연좌제냐?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자기 변명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정진상이한테 야, 네가 했다고 해. 네가 한 거 나 끌어들이지 말고 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정진상이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모의했는지 공모했는지가 기소 내용에 전혀 없지 않냐. 그냥 가까우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거냐.
설마 검찰이 아무런 모의 공모 정황에 대한 수사 없이 무작정 정진상이가 한 일을 적시한 다음에 그런데 이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가 가까우니까 이재명의 죄다. 설마 이렇게 기소했겠어요? 예,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으니까 공소장을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 검찰의 주장에 어떻게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사실은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런 부담 없이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하면 언론에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이런 주장이 나오면 검찰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재명의 이 부분 관련된 공소장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번에 왜 뭐 300여 차례, 400차례 뭐 가까운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막 이러니까 대검에서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재명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사론예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대검도 홍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로 계속 검찰을 조롱하고 비판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도 적절한 수준의 대응과 팩트 체크는 국민들한테 해줄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상이한테 책임 전가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정진상이 생각이 좀 복잡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개 기자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JTBC. 이 JTBC 진상조사위원회의 중간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뭐냐면 JTBC에 재직하고 있던 봉모라는 기자가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 과장을 할 때 조의영한테 커피를 타주면서 뭐 사건을 무마시켜 줬다고 하는 이 가짜 뉴스 있잖아요. 이걸 JTBC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봉모라는 기자는 당시 JTBC 기자로 있을 때 이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뉴스타파라고 하는 데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사안 JTBC가 어쨌든 오보를 한 것 아닙니까? 오보나 또는 가짜 뉴스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내준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방송심의위원회에 과태료 징수 처분까지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JTBC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어떻게 하다가 이 봉모 기자의 이런 가짜 뉴스가 JTBC를 통해서 나가게 됐는지를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진상조사 중인 거예요. 진상조사 중인 중간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JTBC의 입장이죠. 봉이라는 기자가, 그리고 당시 JTBC 취재팀이 조우형을 3차례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이 조우형이 2012년
서울중앙지검 풍동개발 관련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봉이라는 기자가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관련 압수수색을 했다고 시점도 틀리고 2012년을 2011년으로 수사 주체도 서울중앙지검을 대검 중수부로 수사 내용도 풍동개발 관련을 대장동 관련으로 이렇게 완전히 조작을 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이라는 기자가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게 JTBC의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봉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완전히 조작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JTBC는 그걸 몰랐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JTBC는 잘못이 없다. 봉이라는 기자, 봉 기자의 잘못이다. 이게 JTBC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전한 TV조선이 데스킹 과정에서는 왜 안 걸러진 거냐? 데스킹. 이게 데스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치부 기자가 현장에서 막 기사를 만들어서 오면 정치부장한테 보고하고 부장이 편집국장한테 또는 보도본부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서 야 이거 진짜야? 이거 한 팩트 확인해봐. 이렇게 해서 데스킹을 하는 건데 그게 왜 안 걸러졌냐고 하니까 JTBC 설명이 봉이라는 기자가 당시 사회부장에게 조우형의 인터뷰를 허위 보고를 했다. 아예. 그래서 사회부장도 봉 기자의 허위 보고를 믿고 데스킹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봉 기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JTBC의 입장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JTBC의 중간 조사 보고가 나가자 봉 기자는 JTBC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나는 절차를 다 거쳐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는 남아있는 당시 사건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JTBC 서버에 저장된 취재 기록문을 근거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봉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가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고 제가 논평할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JTBC가 이건 봉이라는 자의 그 가짜 뉴스 조작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칩시다. 백보양보해서 JTBC 주장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JTBC는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냐? 그러면 JTBC는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냐? 식품회사의 한 직원이 실수로 자기들 먹는 라면에 하여튼 지렁이나 구더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실수한 직원 퇴사시키는 걸로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냐? 회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소비자가 그 기자 믿고 그 직원 믿고 그 라면 사 먹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 믿고 라면 사 먹습니까? JTBC를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거의 안 보고 안 믿었지만 그래도 JTBC라는 언론을 보고 JTBC에서 방송한 뉴스니까 하고 믿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봉이라고 하는 기자 이름 보고서 믿어요? 아니면 JTBC라는 방송사의 브랜드를 갖고 믿어요? 방송사를 갖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봉 기자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봉 기자한테 다 쏘갔다는 건데 JTBC가 자기들도 말하자면 일종의 희생자라는 건데 자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JTBC의 책임이 없는 거냐 말이에요. 전 세계 유수 언론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냐? 사장 사퇴는 기본입니다. 어쨌든 국민들한테 자사 소속 기자의 뭐 의도건 뭐 실수건 간에, 더구나 이게 대선 막판에 대선 후보와 관련된 심각한 가짜뉴스 괴담 보도가 있었다면, 그게 설사 그 기자의 개인적인 실수든 개인적인 의도적 행동이든 뭐든 상관없이 JTBC라는 언론사의 이름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안 지려면 엄격하게 검증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안 하고 보도본부장 놔두고 편집국장 놔두고 다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JTBC의 중간 결과 발표도 제가 다 믿지 못합니다만, 이게 이랬을 리가 없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보고를 왜 사회부장한테 하냐? 사회부장한테도 하겠지만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정치부장 편집국장한테도 간다. 그래서 이 JTBC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제가 못 믿습니다만,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JTBC 당시 JTBC의 최고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도의적 책임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JTBC의 이 조사 결과를 100%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듯이 이것 또한 축소 왜곡하는 조사라고 한다면, 그 심각한 후폭풍은 홍석현이한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너, JTBC의 오너 홍석현이한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방심위의 힘, 방송심의위원회의 힘입니다. 그 세상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면 진짜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쇼 호스트인데요. 정모라는 쇼 호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이랬어요. 지난 1월 28일 현대 홈쇼핑 채널에서 화장품 홍보를 진행을 했어요. 생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제품이 완판됐어요. 그러면 뭐 칭찬 많이 받고 보너스도 받겠네. 그런데 시간이 남아서 방송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자 이 정윤정이라는 이 쇼 호스트 정윤정이라는 자가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 라고 방송 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생방송 중이었으니까 그대로 들어갔죠. 이게 욕설이었나 봐요. XX가 욕설이었대요. 제작진이 얼마나 충격받고 황당하고 당황했겠어요. 제작진이 그 발언 좀 빨리 정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정윤정이라는 자 그냥 예능처럼 봐줘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요? 라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윤정이라는 자는 지난 4월에 현대 홈쇼핑으로부터 무기한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다른 홈쇼핑 방송 출연 스케줄도 모두 취소됐어요. 사실상 홈쇼핑 업계에서 퇴출당한 거죠. 아니, 생방송 중에 욕하면 퇴출시켜야지. 감옥에는 안 집어넣어도. 그런데 한 6개월쯤 됐는데 21일 오늘입니다. NS 홈쇼핑의 협력사 측의 게스트 출연자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실상 꼼수 복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쓱 얼굴 붙이고 그 다음엔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시 쇼 호스트로 복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어제 홈쇼핑
7개 TV 홈쇼핑 대표와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쇼 호스트에 대해서 제재가 내려진 지 6개월도 안 돼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다시 홈쇼핑 방송 출연 기회를 주는 데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을 좀 해봐라. 쇼 호스트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는 제품들은 가장 정직해야 되고 과장되거나 허위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품 소개나 진행 표현들도 절제되고 품격이 있어야 하고 현란한 말재주 같은 걸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리오히림 위원장의 절제되고 정중한 그러나 강력한 경고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TV 홈쇼핑 7개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즉시 이 정윤정이라는 자의 NS 홈쇼핑 출연이 취소됐습니다. 처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힘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낙하산을 고백한 건지 자백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관광공사의 부사장으로 있는 이재환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한국관광공사의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맡기 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 제2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판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처음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해 12월에 취임을 해서 올해 4월 24일에 그 한국관광공사 직원들, 차장급 직원들 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강당의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강당의 연단 무대에 올라서 얘기했으니까 영상이 촬영이 된 것 같아요. 이재환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에 어제 국감장에서 이 영상을 틀었어요. 제가 낙하산이잖아요. 이재환의 발언입니다. 제가 낙하산이잖아요. 낙하산. 그분도 저처럼 낙하산으로 오신 분이니까 빨리 짐을 싸실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고 아마 전임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임자는 문재인 낙하산이고 나는 윤석열 낙하산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보면 원희룡 선배 이게 관광공사 부사장이 그 밑에 차장급 직원들 강당에 모아놓고 연단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원희룡 선배, 그 원희룡 장관 만나서 제가 요청을 했고 여기 보내달라고? 야,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오세훈 시장하고도 제가 안 지가 15년 이상 되고 해서 오세훈 시장은 한국관광공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원주인가 어디 있어요? 네, 원주에 있다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하면서 지킨 원칙 딱 하나입니다. 적재적소, 능력끝.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 낙하산 자백, 낙하산 고백, 낙하산 과시 발언 아닙니까?
길게 논평할 건 뭐 있습니까? 이재환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장 사표 쓰고 그만둬라. 빨리 집에 가라. 그게 윤석열 정부 도와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기현 2기 지도부가 2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 혁신위를 지금 꾸리려고 하는데 그 혁신위원장 지금 못 구해가지고서 뭐 이번 주말에 막 뭐 하여튼 뭐 만들어내겠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김기현이하고 최고위원들 간에도 이 혁신위 구성을 둘러싸고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최고위원들은 누가 되든 이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김기현 똘마니 같은 사람이 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사람 혁신위원장으로 발표하는 순간 김기현 체제 진짜 붕괴된다. 김기현 2기 지도부 2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최고위원들이 했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원장 후보 인선 기준으로 당의 안정성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 국민 눈높이하고 좀 다르지 않냐. 지금 안정성 때문에 혁신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쓴소리라도 과감하게 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혁신이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최고위원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 늦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가자. 늦더라도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자. 이 얘기도 김기현이한테 비판적인 얘기인 거예요. 윤재호 원내대표의 말도. 또 한 지도부 인사는 아니 우리가 혁신위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걱정을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나중에 일이고 우선은 국민들이 야 괜찮네 저 사람 혁신위원장 되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혁신위원장으로 영입을 해놓고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문제지. 어떻게 지금 김기현의 손아귀에 놀아날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지금 혁신위원장을 고르려고 하냐. 예, 지금 김기현이는 실제로 그런 모양이에요. 혁신위를 꾸리는데 자기 말 잘 들을 혁신위원장, 당을 안정화시킬 혁신위원장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혁신위원장 못 찾지 지금. 자, 같은 배를 탄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의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 정도로 심각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김기현한테 뭘 더 기대하냐. 김기현 체제의 퇴진 그리고 조기전대가 답이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 누구 입인가? 좌파 언론들이 좋아하는 하태경의 입입니다. 경향신문이 대문짝만하게 하태경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있냐? 하태경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 이재명을 만나야 돼. 국민한테 좀 지는 정치를 해야지. 이게 좌파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 말일까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재명이는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지금 총선 뒤로 미루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총선 전에 감옥 갈 일은 이제 당분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총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총선 이기는 거예요.
총선을 압도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의석수를 많이 해서 이겨놓으면 그야말로 탄탄대로지. 그런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 1대1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 할 일 없다고 이재명 대 김기현 1대1 구도를 만들겠어요. 곧 죽어도 이재명 대 윤석열 1대1 구도를 만들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우리 생각만큼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자기가 1대1 구도를 만들면 지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이재명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재명이가 100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내 상대는 윤석열이다. 100번 얘기한다고 해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대1 구도를 국민적으로 딱 각인시키려면 이재명, 윤석열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한 번만 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진 한 장이면 되는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라는 여야 1대1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걸 딱 한 번 해주는 순간 국민들한테는 그 사진이 총선 내내 돌아다닐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 구도구나. 대선 때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재명이가 열심히 떠들고 다닐 거라고. 내 상대 김기현이는 내 상대가 아니야. 나는 윤석열을 상대하는 사람이야. 그게 1대1 영수회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매달리고 있는 이재명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이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이고 재판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도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정치적 전략적으로도 이재명이가 원하는 이재명 윤석열 1대1 구도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절대 1대1 영수회담은 안 된다.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태경이는 윤석열 대통령들은 이재명과 만나라는 거예요. 1대1로. 한테 지는 정치를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하태경이가 제가 해설해드린 이재명의 그런 1대1 대립구도를 통한 총선 승리, 뭐 이런 전략구도를 아는지 모르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생각이 깊은 친구는 아니니까 뭐 감각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하태경의 이런 발언은 좌파 언론이 대서특필할 만큼 이재명이 귀에 번쩍 뜨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대놓고 의도했건 안 했건 대놓고 이재명이 도와주는 이적 행위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발언들인 겁니다. 봐라, 너네 내부에서도 이재명이 만나라고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냐. 왜 그렇게 고집부리냐.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들이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소재를 하태경의 이 가벼운 이 입이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 하태경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이 이재명과 만나는 게 이해 충돌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재판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것도 있잖아. 이해 충돌 소지가 여전히 있는 거지. 하태경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자는 뭐 팩트도 잘 몰라요. 그냥 떠들어도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정리합니다. 적이 원하는 건 절대 해주면 안 된다. 이재명이는 간절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겠다고만 하면 많은 걸 양보하면서까지 만나려고 할 거다. 그런 다음에 만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몇 달을 울고 먹을 거다. 내 상대는 윤석열밖에 없어 라고. 절대 이재명의 그런 전략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생각 없이 머리보다 입이 훨씬 빠른 이 하태경이 같은 자의 이런 발언, 이런 데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승민, 이준석이 창당해도 별거 아니다. 뭐 이거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뭐 저는 벌써 뭐 1년 전, 2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쫓아내라.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들 변수도 못 된다. 근데 이번에 이 주장 한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유승민이 이준석이 탈당하고 총선에 나가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당선되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당 떨어뜨리기 위해 나가는 것. 이거는 옛날 대선 때 이정희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의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 이 이정희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과 싸울 때 그때 이 통진당인지 정의당 대표로 나와서 TV 토론 마지막 토론까지 하면서 제가 이번에 출마한 것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이걸 TV 생방송 중에 떠들었던 자입니다. 그 지금 이 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파묻혀 버렸어요.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는 자의 말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홍준표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이건 유승민이건 나가면 저것들이 당선되려고 나가겠냐. 우리 국민의힘 해코지 하려고 나가겠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자들의 말로는 이정희와 같이 불과 몇 년 후에는 아예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쓰러져 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홍준표가 한 겁니다. 또 한마디를 더 했어요. 한 번 배신하고 당을 쪼갠 경력이 있는 자들은 또다시 그런 짓을 하기 쉬운데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등을 돌린다. 한 번 배신하고 반성했나 싶어서 기회를 줄까 이러고 있는데 한 번 또 배신을 해? 야, 저것들 정말 이제 다시는 내 저것들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준석이, 유승민이 차라리 탈당해서 신당 만들어라. 우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제가 홍준표 시장 얘기할 때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우리 자유파가 참 좋아하고 신뢰할 텐데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여튼 오늘 홍준표 시장의 페북 글은 다들 걱정하고 있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얼마나 우리를 해코지 할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준 글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고성국의 판.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국정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입니다.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6개월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20%대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역대 최저는 아니고요. 6개월 동안 되게 그래도 35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40을 치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 30으로 떨어졌어요.
국민의힘은 33, 민주는 34.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이건 좀 심각합니다. 진짜로. 예. 지금 추세로 봐서 다음 주, 다음 주 정도에 20%대로 떨어지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형국,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징후들이 많이 나타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에서 분석했습니다만 이 선거에 져서 최소한 석고대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퇴하고 사라졌어야 될 이 김기현이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전국 운영에 주도권을 행사할 것처럼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력하게 논평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 지금 우리가 이 정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정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뭐 다르게 부릅니까 혹시? 아니죠. 윤석열 정부라고 부릅니다. 뭐냐? 이 정부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국정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뜻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을 했든 못했든, 잘한다고 평가받든 못한다고 평가받든 정부의 중심, 국정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그죠? 여당이죠. 국민의힘이 의석수는 115석밖에 안 되는데 왜 여당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동으로 여당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각제 국가에서처럼 의석수로 여당, 야당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다 야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 여당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가끔 보면 차라리 야당이 나아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 있는데 진짜 야당하라 그러면은 도망갈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도 100%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중심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중심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도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의 중심, 정치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없어요. 범여권의 어떤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쇄신하려면 윤석열 빼고 다 바꿀 정도의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상수니까 정치적으로 그 윤석열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자들은 윤석열을 바꾸자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윤석열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 윤석열의 애티튜드를 바꿔야 돼, 윤석열의 메시지를 바꿔야 돼,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바꾸자는 거예요. 김기현이도 똑같습니다.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여전히 대표할 거야. 나는 안 바뀌어.
나 빼고 다 바꾸자. 이게 지금 김기현의 스탠스 아닙니까? 나 빼고 다 바꾸자. 그래서 김기현이가 나는 대표로 계속 있을 건데 당정 관계를 바꿔야 돼.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변화해라, 바꿔라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 정부의 중심, 이 국정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따라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어떤 움직임도 다 사악한 의도가 있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의 중심임을 인정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고 인사 스타일을 바꾸고 뭘 바꾸라고 몰아치고 있는 조중동. 제 눈에는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그 조중동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내가 바꿀 거냐, 내가 바뀔 거냐고 고민하지 않고 나는 당대표 계속 할 거야. 윤석열이 바뀌어야 돼. 라고 오만방자하게 떠들고 있는 김기현이 이자의 모습에서 7년 전 김무성이 유승민이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황교안은 당대표의 최고 권한인 공천권을 김형호라는 자한테 도둑맞았어요. 김형호 혼자 도둑질한 게 아니라 뭐 김세연이니 뭐 이석연이니 뭐 몇몇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도둑질을 해 먹었어요. 그 결과 황교안의 몰락과 당시 미래통합당의 몰락이 같이 온 겁니다. 자유파의 몰락도 그때 같이 왔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의지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는 이 양상을 보면 3년 전에 황교안의 공천권을 도둑맞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중심성, 윤석열 대통령의 범여권에 있어서의 가장 권위 있는 지위가 공천과 선거 과정을 통해서 도둑질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의 판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정 중심은 국민이다, 이런 정치적인 수사 빼고 보면 범여권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비서들, 한독수 총리 이하 장관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이하 집권당의 지도부들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들, 마름 집사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분에 넘치는 경고망동들 하지 말기를 제가 경고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지금 범여권 자유파의 중심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쇄신하고 그리고 선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 주도권이 매우 심각하게 흔들리는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지지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도력의 퇴조, 중심성의 약화가 가시화될지도 모르는 앞으로의 전국을 전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이 사는 길은 윤석열 중심성을 회복하고 더 강화해 가는 길이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성국의 한이었습니다.